우리가 가야 할 제3의 길은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In der Nacht vor allem an den Alpen noch Schnee fällt. 지금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민간 일자리 주도 성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비정상적으로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가 2017년 10월 18일 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때 엄청나게 다들 충격에 빠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0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만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가 달성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65% 정도의 수준이 달성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2조 9천억 원을 쓰고 총 3조 9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해 11월에서 12월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얼마 전에 워낙 이제 이 고용 쇼크, 일자리 감소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아우성이니까 2달 안에 6개월 미만의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천 개를 만들겠다. 뭐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참 딱 봐도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해놓고 또 고용 문제에 대해서 대책 없다. 해결책 내놔라. 그러니까 갑자기 6개월 미만 공공근로를 5만 9천 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오락가락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 봐더라도 지금 정부의 이 일자리 정책, 청년 실업 대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면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간 부분의 일자리 증가율은 0.1%밖에 안 됩니다. 지금 3만 7천 이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일자리는 6%나 늘었습니다. 6%. 6만 2,500명이 늘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민간 부분에서 양질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 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이런 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거꾸로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그러한 공공분야 일자리에만 이렇게 주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단기 정책,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진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이게 통계 주도 성장 아니냐, 보여주기 위한 수치 조작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에 대한 시급한 대책보다는 그 막대한 국민 열세가 투입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임금 격차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공공 부분이 민간보다 무려 32.2%나 임금이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기엔커녕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 식으로 그냥 단기 정책 위주로 퍼플림식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부의 이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실업을 더 높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공시족이라고, 공시족. 응? 공무원 시험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
올해 9급 국가직 소방관 필기시험에서 무려 공시생이 24만 명이 몰렸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왜 벌어지느냐? 정부가 이러한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거속에서의 소득 격차를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공공부 일자리 확충에만 올인하고 특히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 이러니까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한마디로 환상을 갖고 거기에 좀 올인하고 있는 그러한 역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소득 성장 주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부동산 이 거품 문제입니다. 현실의 지금 흐름을 보면 소위 상위 10% 아파트 값이 올해 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이 집값 격차가 무려 14배나 됩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말이 또 나와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 없는 이 폭등이 다시 재현되는구나. 이제 뭐 이래봐야 뭔 소용이 있냐. 뭐 아파트 하나 제대로 장만해서 또 재테크해서 몇 년 만에 몇 억 버는 게 더 빠른 길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또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여러 이제 부동산 대책들을 마련해서 뭐 양도세도 강화하고 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엄청난 그 규제가 들어가고는 있지만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지금 소위 1만 1676가구의 증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의 상속을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증여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또 양도세를 올리면서도요, 편법으로 증여세를 좀 낮춰줬습니다. 그 빈틈을 노리고 지금 엄청난 규모의 숫자가 이렇게 자기 자녀들에게 소득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불로소득 성장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그러한 현상적인 지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런 추세로 가면 앞으로 2019년도에는 OECD 국가 중에 소득 불평등 1위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성, 그런 문제 제기들이 이미 2014년서부터 경향신문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이 단순히 기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지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과 가계 간 격차도 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도 무척 크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가계 내부의 격차도 무지 큽니다. 이러한 삼중의 불균형이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삼중의 이 불균형적인 이 3대 격차를 해소해야만이 케인즈주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유효수요가 창출돼서 선순환 경제의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이면서 그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챕터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저임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뭐 두 자릿수 인상이 돼서 올해는 뭐 7,930원, 뭐 내년부터는 이제 8,350원, 두 자릿수로 이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뭐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서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잘만 하면 나와 있는 그림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근로자들의 소비가 증가해서 생산이 증가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선순환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 급격한 최저임금을 했을 때 이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오히려 이제 영세, 중소기업, 한계기업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상승했을 때 사실상 인력 감축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증가하게 돼서 소득 전체 소비가 감소함으로써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되는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러한 양날의 칼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머니투데이 이제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 정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맞벌이 자영업자 가구는 올 상반기 소득이 평균 4% 이상 증가하고 올 2분기 30.3%로 2년 연속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자영업자들 경우에 소득이 오히려 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 경강부회입니다. 경강부회. 우리가 맞벌이 부분은 뭐 직장 소득도 있고 또 부업으로 자영업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 소득이 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벌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분명히 소득이 줄거나 고용이 감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2018년도 8월 9일 날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이제 공동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아르바이트 직원 수를 줄였다는 부분이 48%나 됩니다. 그리고 직원 수 감축 이유가 인건비가 무려 61%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었다가 64%로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도 동네에 있는 편의점 가서 물어보시면 다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 뭐 이러한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좀 궁색한 변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도 현실적으로 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 비명 소리를 사실 외면할 수 없어서 그런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지원 대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냉담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든가 뭐 경영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고요. 이 자영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좀 개혁해야 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해결될 수가 없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대책으로서 뭐 일자리 뭐 안전자금 지원이라든가 경영상 재반 비용 부담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상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건비 관련된 지원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그 4대 보험을 적용한 사업자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르바이트 등의 어떤 단기 고용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것도요. 인하율이 영세 가맹점 같은 경우는 0.8%,
그다음에 중소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1.3%밖에 인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 최저임금 정책이 지금 소득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내용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를 보니까 빈곤 가구 구성이 24.3%, 그 다음에 저소득 가구는 12.8%인데 중산층 이상 가구원이 63%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로 이제 아르바이트, 뭐 단기 채용으로 해서 일을 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들이 이 맞벌이나 아니면 이제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가족의 생계를 보조하는 그러한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제 부소득자라 그러는데요. 이들이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혜택을 많이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 가계 소득 5분위 비율이 엄청나게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에도 일조하는 부분이 이제 최저임금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 2016년도 뭐 7월 15일날 경고를 했어요.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에 수혜가 오히려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실질적으로 빈곤층이나 저소득자들의 가계소득이나 근로소득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그런 경고성 발언이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 정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과연 소득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노동제의 목적은 워라밸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있는 삶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비도 증정시켜서 소득 수조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그 정책으로서 좀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실 것이 노동 시간을 이제 단축을 하게 되면은 한 68시간 근로 시간에서 이제 52시간 해서 한 16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평균 한 39만 원 정도의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소득이 감소되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또 생산성이 높아서 그러한 손해 부분이 보존이 된다면야 다 감내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 생각들이 다르고 전망을 달리하는 그러한 낙관론과 이제 비관론, 뭐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대와 우려 이 두 가지의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될 거다. 이제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측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월요별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다. 실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300 이상의 대기업 고임금의 3040 세대에는요, 실제 52시간제 이후에 좀 여가와 휴식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올해 8월 신문을 보니까 백화점 주 고객인 3040 매출이 무려 12%나 증가함으로써 월요별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월 39만 원의 이 소득 삭감에 대해서 정부가 임금 보존 비용을 지원하면서 과도기적으로 좀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논리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의 추가 비용도요. 정부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잘 연착륙되면 큰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5년 동안에 뭐 연구 기관마다는 뭐 규모가 다르게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15만 명에서 59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장밋빛 꿈을 좀 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 52시간제 또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있겠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를 탈 없이 이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사업장도 잘 계도 중심으로 충분하게 인도에 나가면 잘 정착해 나갈 것 아니냐, 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 52시간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또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쪽의 입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도 좋지만 아니 기본급이 워낙 좁고 시간의 수당이 많아서 잔업특권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상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될 실정이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여가나 휴식, 워라밸도 돈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지금도 빠졌는데 그거보다 더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워라밸이 가능하겠는가.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이제 임금 삭감 부분에 대한 보존 비용 지원 같은 경우도 실제 손실 비용보다 지원 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정부가 1, 2년간 재정 투입을 할 텐데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과연 이 고용의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그리고 뭐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임금 보존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주 52시간제가 정착이 안 되고 역기능이 발생함으로써 2020년까지 최대 3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아까 보여준 데이터에 보면 한 26만 6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가 더 악화됨으로써 그 파급 효과, 파생 효과로 인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그러한 차원에서 한 33만 6천 개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려하는 측에서 얘기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업의 67.4%가 근로시간 단축에 사각지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설문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무늬만 주 52시간이지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은 자축되지 않고 오히려 소득만 감소된 채 일만 더 하는 이러한 더 불합리한 근로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주 40시간 노동제가 법제화되긴 했지만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많은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인 일자리 증가라든가 노동시간 단축은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경제 여건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이라고 큰 차이 있겠는가 이러한 우려 속에서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의 혜택을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보는 그러한 특수효과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이게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임금만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사실상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전반적으로 이제 주 52시간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을 때 그런 고용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표를 보시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재 고용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즉 26만 6천 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고 현행 고용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생산성이 1% 향상돼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 가동률이 5%가 증가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없을 때는 사실 고용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낙관론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요. 생산성과 자본 가동률은 향상이 될 거다. 그리고 소비가 증진되면서 판매량이 증가돼서 일자리가 증가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5만 개에서 59만 개가 이제 증가될 거라고 보는데, 그 징후가 일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300 이상 기업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실제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이 들어갔죠. 근데, 최대 15,400개가 이제 증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지금 올해 7월 25일 현재 대상기업 3,627개 중에 20.4%가 신규 채용을 29,000명, 약 3만 명 정도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소위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인력 감축 부족 부분을 이렇게 일자리 확대를 통해서 다시 복원하고 있는 현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이제 늘리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더 증가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채용할 때에 지원을 1년간 하는 거라든가 또 임금 소득이 또 줄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러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들이 한 1, 2년 지나고 생산성이 자본 가동률이 향상되면 선순환 경제 구조에서 원상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낙관론이죠. 그런데 이 지금 낙관론이 갖고 있는 소위 주 50시간제 노동제와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보면은 좀 막연합니다. 생산성 1%나 가동률 5%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주의적인 대책이 부재합니다. 그저 이 정부의 재정 투입을 단기적으로 하고 그 위에 지속 가능한 효과의 여부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 빨리 시간이나 가라.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관론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보냐면 만약에 지금 경제도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주가도 뭐 떨어지고 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저성장 그리고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이 생산성이나 이 자본 가동률이 이 불변하거나 오히려 떨어졌을 경우에는 결국은 손해된 부분을 만회하려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죠. 기업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판매량이 감소되면 일자리가 감축될 것이다. 이런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추세로 가면 일자리 대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내년에 아마 9만 5천 개가 줄어들 거고 2020년대는 6만 개 이상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관론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재정으로 단기적인 그냥 비용 보전 이러한 대책만이 아니라 시장주의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특히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자본 가동률 최적화를 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의 단위 기간 현행 2주에서 3개월 이 범위를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뭔가 이 기업이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뭐 이러한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구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이 머리 맞대고 함께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똑같은 주 52시간제의 이 정책을 둘러싸고
지금 낙관론과 비관론이 너무 선명하게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입장이 옳은 걸까요? 결코 사실상 이 비관론으로 현실이 가서는 안 되겠죠. 또 그렇게 되도록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집단들, 우리가 결코 그런 집단들의 부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이 낙관론으로만 그냥 마냥 대기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만 쳐다보고만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시급히 연착륙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비관론에서 얘기하는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변화에 대한 이제 예상입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1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3만 명 이상이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이런 폭으로 일어날 거라고 이제 예측한 건데, 끔찍하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 다 같이 집단 지혜를 좀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재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주 52시간제가 정착을 하려면 대기업의 민간 일자리 투자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그 부분들을 좀 계속 유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5대 그룹에서요, 향후 한 300조 원을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는 계획을 올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180조를 투자하는데 그 중에 130조를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만 명의 신규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도 앞으로 50조 원의 신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7만 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1만 2천 명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대기업의 우리 국내 특히 일자리 투자, 이건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자, 이러한 그 시도들이 그저 어떤 부정비리를 사면받거나 감면받기 위한 단계적인 쇼 제스처가 아니라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계속 감독하고 독려하고 견인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주 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업과 정부와 근로자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현 정부에는 좀 청년 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신문 국민일보 올해 8월 31일자 기사에 난 이 카피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 중소기업의 60.7%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는 낮은 연봉, 높은 눈높이가 원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 진단은 저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청년들의 실업이 나타나는 원인은 진짜 청년 일자리가 완전히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주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중소기업은 너무나 지원을 안 하는 기피한 상황이, 이러한 괴리가 청년 실업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시적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청년 인구의 무려 10명 중 4명, 40%가 지금 공시직에 몰려있다라고 하는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이러한 것 속에서 특히나 이 중소기업이 워낙
임금이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정부가 뭐 공공부문, 뭐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니까 내가 저렇게 낮은 대우 받으면서 능력 차별 받으면서 중소기업 가느니 좀 더 공부해가지고 내가 대기업이나 특히 공무원 되고 싶다. 뭐 이러한 열망들이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는 이 병리현상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늘날 청년 실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안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아니면 또 대학에서도 스펙이 부족하다 싶으면은요, 또 대학원 가고.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소위 고등교육과 대학교 이상을 가는 취학률의 이 변동이 지금 2010년 현재 70%입니다. 70%.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70%라는 거, 이거는요,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거고,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인데, 그 이유는 이 중소기업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여건을 좀 개선해야 된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지불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이유가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성과급 지급을 하고 성과공개를 도입해가지고 좀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뭐 생산성도 있고 뭐 이윤이 많이 나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니까 더욱더 격차가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나요, 중소기업은 지금 높은 다단계 하청 비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노동시장 구조입니다. 특히나 원청기업 수요 독점적 지위를 통해서 불공정 고래를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청 단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한마디로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이윤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금을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중소기업은 거의 뭐 노동자 가입률이 미미하고 또 근본적으로 자본력과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과 수익률이 대기업보다 낮은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치더라도 이 1번, 2번 문제, 이 문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개혁을 해 나가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저 공시적으로 부추기는 단기 파퓰리즘 정책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중소기업도 발전을 못하고 그리고 청년 실업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소득 격차만 더 커지면서 소득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난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납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85배나 이게 차이가 나고요. 하나의 예로 뭐 원청과 3차 하청 월 임금 총액을 비교해 보니까 원청의 3차 하청은 42%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이 현대자동차를 보니까 원청과 3차 하청의 월 임금 총액 비교해 보니까 3차 하청이 원청의 24.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뭐 억대 연봉이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보니까 격차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만큼 중소기업이 들어가기 싫은 그런 경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소득 수준 성장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지금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대기업 정규직의 격차, 대기업의 34.6%밖에 안 되고, 특히 대단히 이제 흥미로운 지표인데요. 그 소득적 차가 크다고 하는 미국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소득과 500인 이상 근로자들의 소득 차이가 1.3배밖에 안 됩니다. 유럽은요, 노르웨이에 제가 이제 뭐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라는 책을 보니까 버스 기사 월급하고 대학교에서 월급 차이가 10%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굳이 먹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공부를 취미로 하는 사람만 대학을 가는 거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무튼 지금 일본도요, 5인 미만 사업장과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격차가 1.6%밖에 안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3.2배 납니다. 평균 500인 이상은 6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습니다. 월 평균 아무튼 6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189만 원밖에 안 됩니다. 5인 미만은.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나가는 것, 특히 중소기업도 정규직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도 50%밖에 안 되니 이 중소기업 들어갈 맛이 안 나는 거죠. 이러한 여건들을 잘 살펴보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2018년 뭐 10월 18일 경기일보를 보니까 심지어 민주당의 유승희 국회의원조차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중소기업 기피 원인 고민 없는 정책이다.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모든 청년이 연간 최대치 1,305만 원 플러스 알파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국감장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주 파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뭐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 45만 원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단서가 있고, 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뭔 얘기냐면, 청년들이 한 3년 동안 한 600만 원 정도를 이제 적금을 풀면 3년 후에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런데 뭐 이것이 뭐 2년짜리 채용 공제도 있고 5년짜리도 신설할 예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이제 학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채가 많은 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이제 있어서 저축 여력이 부족할 경우에 거의 3년간 꾸준히 저축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뭐 그러한 내용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 집행 설정 또한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대단히 더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50% 수준에 불과하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도 25%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고 해도 이게 시장주의적인 방책이 없고,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경제 환경, 그리고 대졸자나 고졸자들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하는 유인 정책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이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책이 상당히 좀 난항에 빠져 있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단기적 보여주기식 예산 퍼붓기 정책, 이 부분에 이제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